예, 1부에 이어서 2부는 우리 그 김재원 최고님의 강연에서 관련된 그 질의응답과 또 좀 뭐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 뭐 시사적인 부분도 좀 건질 수 있고 건드려 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진중권 교수가 오셔가지고 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시고 또 보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보수의 원리에 대한 분석은 그때 진중권이 하셨지만은 본인이 직접 그래도 보수의 몸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의 정체성에 기반한 앞으로 보수의 비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해 주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오셨는데 오늘 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김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줄로 요약해서 국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보수의 정체성에 대한 비전을 한 줄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안보 측면에서 우리가 생존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보수는 늘 이제 국가안보 뭐 주로 그런 측면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경제 보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경제 보수라고 할 때도 경제 성장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회는 이제 점점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하기 때문에 과연 보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의문을 가지면서 보수 입지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제 보수 입장에서 보수는 성장과 분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 집단이다. 그리고 보수는 국민 모두에게 그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세력이다. 이것을 그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변명을 하자면 진중권 교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수는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이념이에요. 왜냐하면 보수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나폴레옹이 그 유럽을 헤집고 다니면서 나폴레옹 전쟁을 일으켜서 그 각국의 왕조들을 전부 다 그 공화정으로 바꾸고 왕정을 무너뜨리고 나섰는데 유럽 왕정들이 전부 왕실들이 전부 결탁해서 나폴레옹을 몰아내고 비엔나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등장한 것이 왕정복고이고 그것이 보수주의 시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랜 역사적 체제가 약간 뭐 잡동산이에요. 그래서 보수주의라고 이야기하면 뭐 법치주의, 뭐 경제에서 뭐 성장주의, 뭐 쭉 이래서 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 하나로 딱 하면 결국은 변화를 거부하고 변화보다는 과거의 경험을 존중한다. 그게 뭐 좋아 이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변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안보 보수에서 경제 보수로 지향하고 경제 보수는 성장과 분배를 함께 지향하는 우리 거대한 그 미래의 흐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까 그 강연 중에 보니까 공화국이란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어떤 자유를 극대화시킨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최고위원님께서는 예전에 박세리 교수님한테 이렇게 스스로 예, 제가 조교도 했습니다. 우리 박세리 선생님 1학년 때 만나서 2학년 때 만나서 2학년 때부터 그래 졸업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스승으로 모시면서 2004년도 제가 39살 국회의원 됐을 때 박세리 선생님도 초선 의원으로 비례대표로 오셔서 여대연구소장을 했죠. 그래서 가깝게 많이 그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그분이 그 말씀이나 어떤 평소 그 보여주시는 생활 태도는 너무나 부드럽고 온화하신데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신념이 워낙 철두철미하셔서 그때 이 수도 이전, 수도 분할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죠. 그 신념 때문에 의원직 사퇴하고
그 이후에 한동안 이 국가의 경세가로서 여러 가지 책도 내시면서 새 책 나오면 저를 불러서 설명하고 책 한 권 주시고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뵙고 그랬죠. 지금은 그 저 철원의 도피한사 모셔서 그래서 제가 강연 중에 그 공화국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 박세일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나요? 공동체 자유주의라고. 공동체적 자유주의, 부민 덕국의 나라 뭐 그런 게 많았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차라리 예. 진중권 교수가 한마디로 보수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차라리 공동체 자유주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해놓고 또 계속 설명을 더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공동체적 자유주의라는 것은 그 이게 이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념을 구성하는 하나의 그 기본 원리로서는 가능하지만 공동체적 자유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구성 원리가 될 수 있지. 이념적으로는 이제 성장과 분배를 함께 달성하는 경제 자유주의의 어떤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공동체적 자유주의는 그런 구성 원리라고 봅니다. 근데 부민덕국 뭐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보다는 그죠? 그것은 정말 그 찡한 말이었어요. 이제 뭐 시장에서나 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보수주의들이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 보수도 처음에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그 소위 선거 때마다 부풍이라는 게 불잖아요. 예전에 많이 불어서 그 여당 지금의 보수당이 많이 유리했다가 아마 한 2010년도인가요? 그때 천안함 사건 그때 이후에 오히려 거꾸로 역풍이 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최근에 아까 설명하신 2018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북미 정상회담, 그렇죠. 미국 정상회담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그 보수 쪽이 완전히 괴멸되다시피 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네. 최근에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지금 얘기하면서 아마도 지금 그 임기 말에 종전선언을 강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종전선언의 효과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런 카드 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또는 저 트럼프 대통령을 동반해서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비슷하게 한 적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이 과연 우리 지금 남북관계 또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는 거죠. 결국은 집권자 몇 명의 쇼로 끝났거든요. 이런 것이 점점 이제 그 학습 효과가 커진다고 봐요. 과거 북한의 도발 하나로 선거판이 뒤집히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회담으로 선거판이 뒤집힌 적이 지난 지방선거라고 보면 이제 국민들은 그런 내용 자체가 이게 우리 국민들의 표심에 영향을 주는 한계는 넘어섰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너무나 많은 그 학습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여권에서는 뭐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별거를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근데 2007년 대선 때도 10월 달에 14 공동선언이라는 게 12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 불과 2달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판문점을 넘어가서 거기서 온갖 약속을 다 하고 돌아와서 지금까지도 그거 내놓고 지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때는 우리는 표 얻으려고 그냥 판문점 잠깐 넘어갔다 왔다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그 거래를 하고 나니까 아직도 그 서류 들고 그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어떤 이벤트를 하더라도 남북 문제 가지고 대선에서 한번 잡아보려고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그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종전선언을 반대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우리 김 전 최고위원 같은 전략통이시잖아요. 전략적으로 볼 때 굳이 이렇게 반대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더 키워주는 거 아닌가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 자체를 이제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면서 국가의
그 안보 현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그냥 그 표장사하기 위해 동원하는 것은 뭐 저도 반대죠. 그러나 종전선언 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이 이 정부가 예. 과연 이제 그럴 자격이 있는 건지도 제가 모르겠고, 종전선언을 해서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종전선언 자체가 어쨌든 법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는 그 유엔군 사령관과 그 중국 인민해방군 지원사령부와 그 북한과의 그런 그 종전선언, 그 휴전선언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종전협정으로 만들려면 다시 이제 그런 당사국들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과연 뭐 그 종전선언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거둘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종전선언하면 거창하게 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처럼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표에 도움이 될까, 그런 일 때문에 벌이는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 뭐 자명하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 수요에 불과하니까 그렇습니다.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뭐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또 새로 또 다른 국면이 될 텐데, 종전선언과 같은 그런 그 국제적으로 또 국제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선언을 임기 몇 달 남지도 않는 대통령이 오로지 선거를 위해서 일을 벌인다면 그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죠. 저도 그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년 이제 2월에 베이징에 동계올림픽이 있으니까 그때 아마 그런 쇼를 할 것이다. 그에 대해서 아마 전략을 아마 세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현재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할 때 그때 기소까지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최근에 재판 받아서 징역 5년, 벌금 10억 원 구형을 받았는데요. 까먹어갈 뻔했죠. 그때 서울지검장으로서 그 공소장 기소할 때 결재를 한 분이 지금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이고 사장검사가 한동훈. 못된 사람이죠. 근데 그 못된 사람들을 국민의힘에 영입한다면서 그러면서 최고위원 되시지 않았나요?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예환이 많아요. 이제 박근혜 정권이 몸담았던 입장에서 정권이 망하면 사실 옛날 같으면 다 목이 잘렸겠죠. 근데 뭐 그 비슷하게 탄핵을 당한 정권이었으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뭐 적폐로 몰아서 좀 교도소에 보내고 그 과정에 저도 대여섯군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당하고 참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통을 겪었었는데,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해서 그 수사를 한 당사자를 탓하고 싶지 않는 것이, 이것이 결국 탄핵 정권에 몸담았던 저의 숙명이었고,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현 정권의 그 기본 방향으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제가 무슨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다거나 특별히 잘못한 것으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했던 모든 일을 수사를 했던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제 개인적으로는 나를 수사한 윤석열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벌인 즉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한 이 정권이 문제이고, 그 정권을 끝장내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 한 다 바치겠다 그런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카드이자 그 유일한 카드였던 윤석열을 제가 뭐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뭐 초기에 악마의 손이라도 잡고
정권 교체 대열에 함께 나가자라고 했던 것이고 뭐 그런 믿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또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어떤 모습이라든가 또 생각 사고방식을 접하면서 그래도 내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를 까막서로 보내겠다고 마음먹은 데 대해서는 언젠가 사과를 한번 받아야 되겠지만 그 최고위원 선거에 나와서 그랬어요. 그때 이제 대표 선거에 주호영 의원이 나왔고 나경원 뭐 쭈루룩 나왔죠. 전 최고위원 선거에 나왔는데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에 입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 대표 후보자들이 전부 나는 윤석열과 친하다. 내가 나서면 윤석열을 데려올 수 있다. 이게 뭐 공약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고위원 연설은 뒤쪽에 있고 대표 연설이 앞에 있는데 주호영 의원이 이제 대표 연설을 하면서 나는 저 윤석열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차를 여러 번 태워줬다. 그 역에서 동대구역에서 내려서 그 저 검찰청까지 같이 이제 열차에서 나와서 태워주기도 했다. 그래서 난 친하다 데려온다 하길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연설 차례가 바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고 그랬죠. 우리 조호영 의원께서 윤석열 후보를 차에 태워줬다고 하는데 그건 참 큰 인연이다. 그런 인연이 있는 걸 몰랐다. 그러나 나는 더 큰 인연이 있다. 윤석열이가 나를 차에 태워주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근데 내가 그 차를 안 탔다. 그게 호성차여서 탔다만 까먹어 갈 뻔했다고. 그러셨군요. 근데 거기 모여있던 분들이 엄청 박장대소를 하셨죠. 그래도 내가 데려오겠다. 그 얘기. 내가 세수입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좀 더 길게 하고 싶은데 보니까 지금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니까 대구시장으로 고르신 되시기도 하고 또 최근에 각선도 의원 사퇴안이 처리되다 보니까 지금 또 대구에 또 보궐선거 얘기 나오시고 아주 요새 지금 많은 일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제가 지난 총선 때 차출되어서 서울 중남을구에 가서 경선에 1.2% 차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제가 원래 경북에서 정치활동을 했기 때문에 경북지사에 나오라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정치 낭인이니까 이제 뭐 오갈 데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불러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대선 국면이잖아요. 또 제가 당의 최고위원이고 하기 때문에 대선 전략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할 수 있고 대선에 도움되지 않는 일이라면 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결정하거나 제가 판단하고 제 멋대로 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 낭인이니까 아무데나 갈 수만 있으면 어디든. 그대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을 기수한 윤석열 후보까지 영입하고 보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명분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 가지고 거기에 희생이 되시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 자리 차지하겠다고 나서면 저보고 다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쁜 뜻에. 예전에 87년도에 이 국민대에서 행정고시 시험을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국민대가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의 모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국민대학에서 그 시험 봐서 합격했는데요. 사실 뭐 행정고시 합격해서 7년간 사무관으로 재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뭐 고시 안과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과도하게 과분하게 본전을 한 2배, 3배 뽑아먹은 거거든요. 근데 시험에 합격된 것이 참 큰 영광이자 추억이었는데 이 국민대학 그 캠퍼스에서 시험이 됐어요. 이제 다시 불러주시면 그때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도 하고 마치고 막걸리 한 잔 사고 뭐 그랬으면 좋겠네요. 한번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님을 모시고 보수에 대해서 또 보수가 바라보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오늘 좋은 강연을 들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는 국민들을 모교로 생각하고
이제 좋은 일 생기면은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교감도 가지시고 또 국민들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